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점평가사 1차 경제학 최단시간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도 바쁘고 저도 바쁘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고 핵심만 간단하고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경제학 공부 방법은 어디까지나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 한정되는 감평사 1차 경제학 전용 공부 방법이지, 이 방법은 공기업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서의 경제학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냐면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내지는 공인노무사, 보험계리사의 시험 등은 1차 시험에 경제학이 있고 1차 시험의 게임의 룰은 6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하는 룰입니다. 그런데 공기업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서의 경제학 시험은 최대한 높은 득점을 맞는 게 유리한 게임의 룰입니다. 따라서 감평사 1차와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에서의 게임의 룰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공기업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는 경제학의 모든 챕터를 다 공부해야 되고 포기하는 챕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이쪽 시험은 감평사 시험에 비해서 문제의 난이도가 낮지만 문제의 깊이가 낮지만 대신 범위는 전 범위를 어떤 챕터도 포기하지 않고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범위는 넓다. 그런데 반대로 감평사 시험은 이들 시험에 비해서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만 공인회계사 다음 레벨로 객관식 시험 중에서 두 번째로 레벨이 높은 시험이지만 대신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60점만 넘으면 되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40점만 넘으면 됩니다. 자, 회계학과 경제학에서 면과락만 해주고 나머지 민법이나 학원론 또는 감감법에서 60점 이상 득점을 해줌으로써 그 플러스 잉여 점수로 회계학이나 경제학에서 60점에 미치지 못하는 그 부족 점수를 메꿔주면은 결국 전체 총점으로는 평균 60을 넘어서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회계학과 경제학이 60점이 나와주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회계학과 경제학이 60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40점 이상만 나와서 면과락을 한 다음에 그 부족한 점수는 민법, 그 다음에 부동산 학원론, 감감법에서 60점이 넘어가는 플러스 점수로서 메꿔주면은 어쨌거나 1차는 합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1차를 꼴등으로 합격을 하든 1차를 1등으로 합격을 하든 2차에선 모두 다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경쟁하기 때문에 1차는 어쨌거나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점수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평사 시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부 챕터를 포기할 수가 있고 목표 점수가 100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감평사 1차 경제학은 처음에 공부 시작하실 때 목표 점수를 70점으로 설정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우리가 60점을 넘으면 합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표 점수를 60으로 잡아 놓으면 실제 나오는 점수는 왜 실제 시험장에서는 긴장도 하고 또는 그 해의 난이도가 약간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표 점수를 60으로 하는 경우에는 60점 이하가 나오게 되어서 1차 합격이 약간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0점 합격 점수에다가 여유 점수 10점을 더 얹어서 70점 정도를 목표 점수로 설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30점 정도의 점수는 애초에 포기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30점에 해당하는 일부 파트는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30점에 해당하는 일부 파트를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사로서 수험생에게 시험 공부를 하는 수험생에게 요 챕터는 볼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어떤 해에는 그 챕터에서 버린 챕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위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1차 시험을 공부하는데 시간 투자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정리를 할게요. 자,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일부 챕터를 제외하고 공부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자, 제외하는 파트, 버리는 파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차 합격의 위험도는 높아지게 돼요. 하지만 대신 시간의 효율성은 올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챕터들을 버리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미시 이런 것들, 거시 이런 것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 챕터들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보시면은 제17장 생산요소시장, 제19장 후생경제학 나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17장과 19장은 공부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정리를 해 드릴 거냐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버릴 수 있는 파트다. 버릴 수 있는 챕터다라고 맥시멈 범위를 알려드리면 미시는요 7장, 8장, 9장, 17장, 19장을 버릴 수 있는 맥시멈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버리셔야 되고 이거 이상 버리시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성형수술을 할 때에도 생명이 위태로운 정도가 있고 생명이 위태롭지 않은 정도가 있잖아요. 여기 이상 버리시면 이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거야. 이제 1차 합격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거시는요 14장 이후 14장 경기 변동론 이후에는 버릴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리는 파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차 합격의 위험도는 높아지고 그리고 득점 점수는 내려갈 것이지만 효율성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만 더 난 그래도 조금 더 안전성 있게 공부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요 내에서 몇몇 챕터를 최대한 챙겨가 주시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렇다면 제 17장과 제 19장 요 두 개의 장은 좀 추가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려요. 자, 제가 여기 17장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왜 제 17장만 파란색이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 17장이 미시경제학에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챕터예요. 그리고 19장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래프가 엄청 복잡하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7장은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돼. 이 두 가지 시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니까 엄청 헷갈려. 게다가 생산물 시장에서는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 파는 공급자였는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기업이 반대로 생산 요소를 고용하는, 수요하는 수요자가 되기 때문에 기업이 지금까지는 기업은 공급자, 기업은 생산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기업이 수요자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역할이 바뀐 상태에서 두 개의 시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니까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제 17장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해요. 그런데 17장이 나중에 거시경제학에서 이 거시경제학의 어떤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 17장 생산 요소 시장을 공부해 주시면 거시경제학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의 상황과 이러한 여건들을 한번 판단을 해보셔서 일단은 제가 17장과 19장도 버릴 수 있는 챕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버릴 수 있냐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두 챕터는 시간 투자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시간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그냥 뭐 버릴 수도 있어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 17장과 19장도 공부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요거 17장은 거시경제학을 이해할 때 단순히 미시경제학의 한 챕터가 아니라 요 내용이 거시경제학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7장은 조금 문제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이론까지는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다. 그래야지만 이게 어떤 이론인지는 알고 있어야 거시경제학 앞부분 공부할 때 그 학파 간의 내용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17장은 제가 특별히 파란색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 7장, 8장, 9장은 확실하게 버릴 수 있는 챕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7장, 8장, 9장도 물론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만 내용도 어렵거니와 출제되는 문제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7장, 8장, 9장은 버릴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거시경제학은요. 경기 변동론은 하나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고 시험에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분량도 매우 적어요. 그런데 경기 변동론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 15장에 경제 성장론이 있는데 경제 성장론이 거시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챕터이기 때문에 역시 또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꽤 많이 출제가 되지만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분들이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그러고도 잘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버려라. 그냥 포기해라. 왜냐하면 경제 성장 이론이 우리 2차 시험과 아무런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것 때문에 막 낑낑댈 필요가 없다. 자, 경제 성장론 제 15장은 가장 어려운 극악 난이도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버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뒤에 나오는 무역 이론과 국제 수지 이론 역시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국제 금융론, 국제 무역론은 환율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꽤 어려운 파트라서 여기는 좀 버릴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쪽 국제 경제 파트는 난이도에 비해서 출제되는 문제 숫자가 약간 적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여기도 버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범위를 버리시고 공부하시면 30% 정도의 출제 문제는 포기하지만 나머지 70%의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점수 70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버릴 수 있는 파트는 이러하고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자, 공부 방법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공부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그냥 많이 하는 거예요. 모든 시험, 모든 과목에 공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열심히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썩은 동태눈깔로 아우 하기 싫어 죽겠어. 아우 하기 싫어 죽겠어. 이러고 공부하면 그 공부 방법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막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능동적으로 책을 막 보고 아우 막 해야지. 그래야 뭐가 들어오지. 아우 막 한숨만 푹푹 쉬면서 막 하기 싫어 죽겠어. 아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것도 언제 끝나? 이러고 있으면 그 어떠한 과목도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저는 그래서 최고의 공부 방법은 능동적인 자세 또는 적극적인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궁금해 하시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당연히 이론 강의 수강해야겠죠. 경제학은 자기가 경제학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경제학 이론 강의를 수강하는 게 기본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들었던 그런 전공 수업과 수업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제학 수업은 달라요.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 대략적인 개념적인 거 위주로 얘기했지만 수험 경제학 강의는 디테일하게 강의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고 반드시 배우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론 강의 수강하시고 곧바로 한 챕터 강의 들으실 때마다 워크북 문제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워크북은 간단한 퀴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 수강 후에 워크북을 풀어보시면 기본 강의에서 수강했던 내용을 스스로 간단한 퀴즈를 풀어봄으로써 내 것으로서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해당 챕터에 대한 내용을 내가 소화 흡수할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뒤에 실려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를 풀었을 때 풀리는 문제가 있고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요. 자, 풀리는 문제는 내가 풀었다라고 표시를 하시고 못 푼 문제, 안 풀리는 문제는 못 풀었다라고 표시를 해 놓으시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기본 강의 듣고 워크북 까지 푼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해봤는데 푼 문제가 있고 못 푼 문제가 있겠죠. 각각 표시를 해본 다음에 한번 그 숫자의 구성 비율을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처음 풀었을 때 3분의 2 정도가 풀리면 굉장히 나이스한 거고 굉장히 학습 능력이 있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2분의 1 정도 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반은 풀었는데 반은 못 풀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 경우에는 일단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요. 진도를 나간 다음에 2회독 때, 자, 끝까지 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볼 때, 그 2회독 때 푼 문제도 다시 푸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자, 푼 문제가 있고 못 푼 문제가 있죠? 푼 문제가 얼마예요? 3분의 2예요. 못 푼 문제가 얼마죠? 3분의 1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다시 돌아왔었을 때, 내가 풀 수 있었던 3분의 2는 다시 풀 필요가 없고, 못 푼 문제 3분의 1만 다시 풀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푼 문제도 확실하게 알고 풀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때는 사실 좀 실력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다시 돌아왔었을 때 푼 문제도 다시 풀 필요가 있다. 못 풀었던 2분의 1은 당연히 풀어야 되는 것이고 전에 내가 풀었었던 2분의 1도 다시 풀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 강의를 다시 재수강할 필요가 있겠다. 즉 발췌해서 필요한 챕터 내가 특별히 잘 모르겠는 거 내가 특별히 좀 약한 거 자신 없는 거 그러한 챕터 위주로 그 해당 부분만 재수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풀었는데 내가 푼 문제가 절반이 안 된다. 반도 못 푼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본 이론도 똑바로 아직 공부가 안 되어 있는 거니까 이때에는 이론 강의를 다시 수강하고 워크북을 다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자, 3분의 2 이상 풀 수 있다 라고 하면 쭉쭉쭉쭉 나가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2회독 때 내가 전에 못 풀었던 3분의 1만 다시 풀어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 반 풀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지도 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왔었을 때 푼 문제도 다시 풀고 못 푼 문제는 당연히 다시 풀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 필요하면 중간중간에 이론 강의 당연히 재수강하시고 자, 반도 못 풀었다라고 하면 기본 내용도 아직 잘 모르는 거니까 기본 강의 다시 수강하시고 다시 워크북 풀고 다시 연습 문제 처음부터 다시 푸시면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경제학이 다른 과목과 공부 방법에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뭐 민법이라든가 또는 뭐
감정평가, 관계법 교육 이런 것들은 암기가 굉장히 많고 암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은요, 암기할 건 별로 없어요. 대신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내가 풀었던 문제에서 약간만 수식이 변형되거나 원리가 응용돼서 나오면 문제를 못 풉니다. 왜냐하면 원리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제학은 절대로 암기하려 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만 하고 나면 경제학은 사실 별로 외울 게 없어요. 자, 그리고 경제학은요, 이론 강의 수강했다고 해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내가 그 이론 공부와 문제풀이 간에 간극이 굉장히 큰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경제학은 기본 이론이 응용되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문제풀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이나 감관법 이런 것들은 기본 강의 공부하셨으면 문제가 대부분 풀리고 내가 내용을 알면 풀립니다. 그런데 경제학은요, 이런 거구나라고 기본 원리를 이해했어도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응용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제학은 자,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미시를 공부하실 때는 수식 계산이 중요합니다. 자, 미시 경제가 마치 수학 과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수식 계산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미시에서는 수식 계산이 중요하고 거시에서는 수식 계산보다는 이 두 학파 간에 상반되는 대립되는 시각이 있는데 왜 그러한 상반되는 시각이 성립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시는 계산, 거시는 이해,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 교재에 실려 있는 경제학의 제 경제학 교재의 문제 수준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스터디파이터 경제학의 문제 수준은요, 감정평가사 기출문제하고 공무원, 보험계리사, 공인노무사 이런 시험들의 기출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의 가장 어려운 기출문제가 바로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인데 감정평가사 기출문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평사 시험 대비용으로 당연히 적당한 것이고요. 자,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수험가에서 또는 이렇게 수험생 카페에서 어떤 댓글에 스터디파이터 경제학은 감정평가사 시험 대비용으로 너무 오바다, 너무 범위가 넓다, 너무 문제가 어렵다 그런 소리가 있다는 걸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철신 평가사가 강의를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해할 수 있어. 저 사람 강의 되게 못해. 그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스터디파이터 경제학이 감정평가사 시험 대비용으로 너무 범위가 넓다, 너무 문제가 어렵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말이 안 되죠? 스터디파이터 경제학 안에는 감정평가사 기출문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 기출문제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범위가 넓다? 문제가 어렵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만약에 제 교재에 공인회계사 기출문제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조금 그 부분은 오버할 수 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 기출문제까지 들어가 있는데 범위가 넓다? 너무 문제가 어렵다? 저는 이건 그냥 악성 댓글 공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 공부하기에 딱 적당하고 자, 평가사 시험으로는 70점 정도 맞기에 적당하고 만약에 공무원이나 공기업 입사 시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약간 더 어려운 수준인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까지 풀어보셔야 원하시는 90점 이상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시험에도 적절한 교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공부했을 때 경제학 공부에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가? 저는 예상 소요 시간을 2개월로 봅니다. 자, 그런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 2개월은 반드시 일률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본인이 나이가 젊냐 아니면 또 나이가 있냐 그리고 전업수험생이냐 아니면 직장인이냐 육아맘이냐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 할 수 있냐 등등의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전공자냐 비전공자냐 또 얘는 예전에 본인이 과거에 공인회계사 시험, 1차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 이런 것들을 공부한 적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2개월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한 요 2개월은 한 3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 요 일반적인 나이대에서 전업으로 공부한다면 2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전업이 아닌 경우에 당연히 조금 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어쨌거나 1차 경제학은
표준적인 그러한 상황, 전업수험생이면서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이면서 비전공자인 경우에 그리고 너무 공부와 무관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가정하에는 2개월 정도 시간 정도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본인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하면은 3개월 정도 시간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직장인이시거나 육아맘이신 경우에 당연히 하루에 공부 시간이 적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시간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이메일 보내시거나 카톡 보내시면서 뭐 제가 이러이러한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뭐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는데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몇 살이다, 뭐 어디에 사는 몇 살 누구다 라고만 말씀하시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공부 예상 시간, 뭐 합격까지 걸리는 시간 또는 합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분야인데 그러한 영역인데 그냥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하면 2개월 정도 공부하면 한 60에서 70 사이를 간신히 맞을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1차를 넘어야 2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1차에 오버 투자하는 일도 있으면 안 되고 1차에 너무 적게 투자하는 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1차에 너무 적게 투자하면 2차를 가지를 못하고 1차를 너무 오버로 투자하면 2차 공부의 에너지와 역량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딱 적당한 정도로 1차 시험을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회계학은 50점 목표로 공부하시면 좋고 경제학은 70점 목표로 공부하시면 좋고 민법 학원론 역시 70점 정도 목표하시면 좋고 감감법은 70에서 80 사이 목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다소 현장 시험장에서 그 해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또는 회계학이나 경제학이 예상보다 조금 더 덜 나온다 하더라도 민법 그다음에 학원론, 감감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1차 합격을 잘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2차에서 다시 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